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아주 화창하고요. 12월 달이긴 합니다만 참 포근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립외교원은 항상 우리 시민들과 같이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이판스 톡스라 그래서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강연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아이판스 톡스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아이판스 디베이트라 그래서 항상 그 대립되는 견해를 갖고 디베이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한 번 중요한 하나의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립외교원의 렉처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대내외적으로 아주 저명한 학자분들이나 또는 이 중요한 어떤 대사분들 또는 장관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식견과 여러 가지 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렉처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이 렉처 시리즈로서 아주 귀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여러분이 보셨습니다만 이 25년 동안 서울대학에서 재직하시면서 많은 후학을 길러내시다가 이번에 그 정년 퇴직을 하시고, 또 퇴직하시기 직전에 저희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아주 그 흥미로운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외교의 시대, 한국의 길을 묻는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책을 쓰신 우리 윤영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외교학과 교수님을 오늘 우리 첫 번째 그 렉처 시리즈의 이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윤영관 선생님과 저는 참 오랜 그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만, 제가 항상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32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외교에 아주 그 혁혁한 그런 그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윤 장관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비단 이 관료로서 또 성공한 학자로서의 모습보다는 그 장관을 끝내시고 이제 다시 학교 연구실로 돌아가시자마자 대걸레를 드시고 이 방바닥을 걸레로 쓸었다라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제 그 선배들을 보면 그런 어떤 장관이나 그런 자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잊지 못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헤매시는데, 우리 윤영관 선생님은 역시 그 연구실로 들어가서 본연의 또 그 연구자로서의 길을 걸으시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 후학들에게 보내주셨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그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참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 분야에, 우리나라의 뭐 국제 정치 경제 분야에 아주 이 대가이시기도 합니다만, 또 국제 정치 분야, 또 최근엔 통일 북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호기심을 갖고, 또 많은 우리 그 후배 교수들과 또 같이 이렇게 그 공부 모임도 하시면서 그렇게 해오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윤영관 선생님이 갖고 있는 많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윤영관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윤덕민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 윤덕민 원장님이야말로 그 안보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이시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가까이서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많이 들어왔던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아직은 그래도 한 2개월 남았습니다. 은퇴하려면. 그러니까 학교에 쭉 나가면서 이제 학생들과 대화를 즐기고, 또 동료 교수, 후배 교수들과 이렇게 대화를 즐기고, 여기 보니까는 낯익은 그 얼굴들도 많이 보입니다. 제 제자들도 여기 많이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반갑고, 또 더군다나 이 귀한 렉처 시리즈의 첫 번째 강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한테는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오늘 좀 주제가 좀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잘 커버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줄기를 한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흐름이라고 할까, 그 골격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자세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한 3, 40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항상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넉넉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21세기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외 전략입니다. 이 대외 전략이라고 하면은 저는 편의상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외교 전략이고, 또 두 번째는 통일 전략,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추진해 나가야 될 대북 전략,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서 어떤 국제정치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한반도 지도를 보시면은 잘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습니다만은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왜 그러느냐면은 세계 어느 나라를 살펴보아도 주변 국가들을 온통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큰 나라들로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세계에서 최고의 인구 숫자를 가진 대륙이죠. 어떻게 보면 엠파이어 비슷한 그런 크기의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2위에 올라서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가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그 러시아가 북쪽에 이 대륙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남쪽에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전형적인 해양 세력으로 최근 그 세계사를 한때 주름잡았던 그런 나라이고, 또 태평양 건너서는 그야말로 2차 대전 이후의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참 큰 나라들을 이웃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아마 유럽의 폴란드 정도에 버금가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폴란드도 러시아,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프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여러 고초를 겪었습니다만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단까지 됐겠죠. 분단이 괜히 온 것이 아니고 그런 네 나라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분단까지 왔고, 그 분단이 아직도 70년이나 지났는데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민족의 어떤 수건 사업으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통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그 세력 경쟁이 전개되어 온 나라가 이 한반도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세기 전에 1592년 임진왜란 때도 대표적으로 이 해양 세력 일본이 대륙 명나라를 침공하러 가면서 길을 비켜달라, 이런 정명가도라고 하죠. 그런 명분을 내걸고 이 조선을 침략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명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과 명나라와 연합해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일본군을 물리쳤습니다만은, 그런 전례가 있고, 더 최근 세사로 넘어오면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이고, 또 결국은 그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분단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어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세력 쟁탈전, 어떤 세력 경쟁과 불가분의 그런 관계가 있는 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지정학적인 다이내믹스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염두에다 두고 풀어야 된다. 아무리 21세기 그 세계화의 시대고 경제적 상호 의존의 시대고 네트워크의 시대고 비국가 행위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고라고 이 얘기를 해도
한반도에서만은 아직도 강하게 지정학적인 그런 다이내믹스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깊이 염두에다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몸은 한반도에 사는데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은 저쪽 유럽 대륙에서나 이게 적용이 될 법한 그런 해법을 이쪽에서 채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정학적인 한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그게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그 통일 문제에 대한 해법은 지정학적인 해법을 뛰어넘는 어떤 경제를 중요시하는 지경학적인 접근을 사실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그 접근의 한계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굉장히 아직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의 국제 정세의 흐름을 좀 보자면은 저는 2008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91년만큼이나 중요한 해였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91년은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슈퍼파워가 단극 질서의 어떤 최정상에서 군림하던 시기가 시작이 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2008년경까지는 국제 질서가 단극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지요. 그런데 2008년 이후는 다극 질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2008년은 왜 중요하냐? 그것은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단순히 세계 금융 위기가 이 경제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충격을 던져준 하나의 경제적인 사건으로만 그칠 수도 있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를 갖게 된 이유는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어떤 세계 금융위기의 한 사건으로 간주를 했던 것이 아니고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파워의 취약성이 드러났던 그런 사건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야말로 그동안에 그 도광양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뒤로 제끼고 일종의 뭐라고 할까 드디어 이제 국제 무대에서 전면에 나서야 될 때다. 중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제가 핵심 중국 정책 결정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지만 2009년, 2010년 이후의 중국의 대외 정책의 패턴이라고 할까 이런 걸 보면 확연하게 그런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실제로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국제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이제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니까 과거의 중국 다루듯이 중국을 다루지 말라라는 식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대놓고 자신만만하게 요구를 했던 그런 이 사례들을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은 거시적인 국제정치사의 맥락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유일한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과거 역사상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어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권력인데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힘으로 파악을 하고 이거를 이 capability 그러니까 어떤 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적인 국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를 내려서 보았을 때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과 하강의 곡선을 그리는 것이 과거의 역사의 패턴이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6세기만 하더라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있지가 않았었고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유럽 대륙에서 최강 국가로서 군림을 하고 있었던 때고
그 후에 패권국으로 네덜란드가 등장을 하고 또 그를 이어서 프랑스가 대륙에서 등장하고 그 후에 19세기에 영국이 패권을 쥐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진행이 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대적인 국력의 변화의 그 분기점에서 항상 이런 긴장이 조성이 됩니다. 상승 국가는 이 상승한 경제력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더 중요한 정치적인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존의 어떤 패권국이랄까 기존 대국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기네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상승 대국의 그 현상 타파 노력, 그 리비저니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노력이 진행이 되고 그거를 압박하고자 하는 그 이스태블리시 파워, 즉 기성 대국의 어떤 그 대응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두 세력 간의 갈등과 긴장 관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큰 대전이 터져 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1914년에 터졌던 1차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대국 독일과 기존 대국 그 영국 간의 세력 갈등의 맥락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 2008년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공세적으로 외교를 펼칩니다. 2009년 11월 말경인가요? 그때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중국의 태도를 보면 그게 확연히 그런 증상이 드러납니다. 중국의 굉장히 그 공세적인 자세가 드러납니다. 당시에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이런 신흥 개발 대국들이죠. 규합해가지고 유럽, 일본 이런 서방 측이 만들어낸 텍스트를 갖다가 거부를 하고 이게 회의가 실패로 이게 이제 치달을 그 상황에서 결국은 그 오바마 대통령이 개입을 해서 유럽 빼고 일본 빼고 이 4-5 나라들 대표들하고 모여가지고 합의를 만들어낸 게 코펜하겐 합의였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 그동안에 미국의 양축이었던 유럽과 일본 대표들은 빠져버리고 중국, 이 인도, 그 남아프리카 이런 국가들과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코펜하겐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속력은 없는 그런 합의였습니다만은 국제적인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그런 방식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0년에 달라이라마가 워싱턴 방문한 이슈라든지 미국이 대만에 무기 판매한 거라든지 미국의 위안화 절성 압력에 대한 중국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공세적인 고압적인 어떤 그런 반응을 보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이런 변화가 이렇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입지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측면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정 적자의 한계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외 개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리비아나 시리아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인도주의적인 맥락에서 큰 사건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설정했던 어떤 레드라인을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안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동시에 일종의 그거를 관찰을 하고 있었던 러시아 같은 나라는 자국 중심의 어떤 세력권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리비저니스트적인 그 외교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중국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에 자국의 어떤 세력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 푸틴 대통령의 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노력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크리미아 침공도 있었고 하는 건 다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셨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동아시아 맥락인데요.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이 중국의 적극적인 어떤 대외 전략, 영향권 팽창 전략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가 자기네 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분쟁이 커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국 스스로가 팽창한 어떤 그 국력에 걸맞는 그런 위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남중국해를 이 자기네 일종의 내해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치 옛날에 미국이 19세기 때 이 멕시코만 이쪽을 자기네 내해로 만들고 이 중남미권을 자기네 영향권 안에 두었던 먼로 닥트린의 어떤 추구와 함께 그런 맥락에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어떤 지도력에 도전을 하고 미국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까지는 못해도 이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패권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의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앞으로 5년, 10년 이상은 중국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동남아 지역 그 남중국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세력 경쟁의 터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반도. 한반도에서 치열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세력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을 약화시켜야만 자기네가 지역적인 어떤 그 패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미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실은 미일 동맹을 어떻게 약화시킬 것이냐라는 그 주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워낙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국이고 미국과의 그 밀착된 관계가 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한반도를 자기네 영향권 안에 품어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네의 어떤 그 세력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남쪽의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동맹이지만 그동안의 어떤 외교적인 행보를 보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한중 그 무역이 한미 무역, 한일 무역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클 정도로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품어안는 거는 이거는 뭐 시간 문제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반도를 품어안아야 되겠다, 자기네 세력권 영향권 안에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외교를 펼쳐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가지고 중국을 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주 치밀하게 잘 고려를 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중국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국 외교인데 그 주변국 외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보기에는
동아시아를 자기네 어떤 그 세력권 안에 품어안기 위해서 어떻게 다독거리느냐 하는 그런 외교로 봅니다. 동남아 국가라든지 한국 같은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근데 이제 중요한 그 방침 중에 하나가 운명 공동체 이런 컨셉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국들로 하여금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지침들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7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서울대에 와가지고 강연을 했을 때 제가 거기에 가서 강연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나 이런 걸 보고서 굉장히 그 어떤 의미에서는 좀 놀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내용은 옛날 삼국시대 때부터 이 신라시대 때부터 어떻게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해왔는지, 어떻게 운명 공동체였었는지, 어떻게 이조 시대 때, 그 조선 때 이렇게 이 명나라와 함께 일본을 물리쳤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공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어필을 해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한국 외교에 부담으로 걸리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대국,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이 관계를 깊게 맺고 있는 대국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외교적으로 이 무거운 과제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그러면은 지역적인 어떤 이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을 그러면 미국은 용납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국력 차원에서 봤을 때 GDP 차원에서는 뭐 거의 지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 PPP, 그 구매력 평가 그 지수로 환산을 했을 때 미국 GDP하고 중국 GDP하고 작년에 아마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세계 GDP의 16%를 차지하는 그런 비슷한 비율이었는데 경제력은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뭐 경제력 관련해서도 중국 경제는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살아나고 있는 그런 징후가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엄청난 과제들이 많습니다. 환경 문제, 뭐 부패 문제, 그 부의 그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중국은 그렇게 과감하게 이 미국에게 도전할 위치가 못 된다, 글로벌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군사력 차원에서 보면은 훨씬 더 미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이 군사력 평가 지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최소한 4, 5배 정도, 한 5배 정도로 미국이 더 이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할 때 미국이 섣불리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우위, 이거를 용인을 할 것인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미국이 오랫동안 뭐 이렇게 1세기 가까이 추진을 해왔던 이 동아시아 대륙에서 추진을 해왔던 일종의 세력 균형 전략이라고 할까, 이거를 포기할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대응을 하고 나올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미국의 대응입니다. 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내세워가지고 동아시아에 이 관심을 집중시키고 에너지를 그리고 자원을 집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나선 거 대표적인 사례고요. 남중국해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그런 이 기지 건설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거에 대응해 가지고 아주 강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미국이 이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그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냉전 시대 때에는 그 대륙의 공산 세력을 억제하는 일종의 그 전초기지로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존재했던 것이고, 냉전 이후의 시대에 있어서도 어떤 그 미국의 이 대외 전략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틀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세력 균형 이거를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에 영국이 대영 제국이 유럽 대륙 도보 해협을 이 사이에 두고서 그 유럽 도보 해협 건너편에 있는 유럽 대륙 내에서 취했던 그 세력 균형 전략과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이거는 미일동맹에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대도 그렇고 냉전이 끝난 지금도 북한이라고 하는 위협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연계관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냉전 시대 때 이렇게 보면은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비무장한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전초기지가 사실은 한국이었죠. 한국은 중무장을 한 상태로 이 북쪽의 공산 세력과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대신에 비무장한 대신에 미군이 일본 기지에 주둔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허락을 했고, 거기에 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거기에 진주하고 있었고 지금도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사태와 주일 미군 기지와는 이게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동맹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 걱정이 많은 겁니다. 제발 좀 잘 지내지 왜 그러냐 하면서 항상 야단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런 맥락에서 한미동맹의 계속적인 유지와 강화를 원하고 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러면 다른 나라들과 함께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슈고, 또 우리 모든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저는 통일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들 간의 세력 균형의 맥락에서 볼 때 주변 국가들은 통일이 아닌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걸 저는 원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맥락에서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어떤 세력 경쟁이 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1945년 38선이 그어진 이후 분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북쪽의 대륙 세력과 남쪽의 해양 세력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서 안정적인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희생 위에서 네 나라 간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역설적인 이 관계가 거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성향이 있다. 다분히 현상 유지를 원하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다 모두 그렇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 네 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입장이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통일 한국이 혹시나 자기하고 경쟁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연합해 가지고 자기네의 손해를 끼치는, 피해를 끼치는, 전략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통일 한국 정부가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이나 일본에 적대하는 그런 관계가 전개가 된다면은 아마도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안 시키고 분단된 채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국이 해양 세력인 일본이나 미국과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전선을 형성을 해서 자기네들을 포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우려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그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현상 유지죠. 이제 아주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려는 역사가 깊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그 한반도가 이 해양 세력들의 연합전선에 참여해가지고 자기네들을 포위하고 그 해양 세력의 군대가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와가지고 자기네들하고 맞닥뜨리는 거에 대한 거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마오쩌둥이 1950년 참전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메가더나 이런 사람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무합니다. 거의 이해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38선을 미군이 건너가도 중국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중국군이 이렇게 참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최근의 자료들에 의하면은 한국 전쟁 터지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주울레가 이 러시아 대사한테 만약에 미군이 38선을 넘으면 우리는 개입할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우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나라 간에는 어떤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향한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외교의 목표는 앞으로 만약에 정말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정말로 통일을 우리 그 정치 지도자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고 그거를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한다면은 외교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주변국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가 통일이 돼도 자기네들한테 손해가 아니고 이득이 된다라고 믿게끔 만들 것이냐. 즉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어떻게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를 할 것이냐. 이게 최대의 과제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생기는 현안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또 이웃나라와의 외교관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항상 염두에다 두고서 외교를 해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통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일의 목표를 달성을 할 때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네 나라 중에서도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가 돼가지고 통일이 올 수밖에 없다면은 아마도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 인도주의, 그 인권 문제, 무슨 기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네 나라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좀 유보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국이 그 과거사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중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자기네들을 압박할까봐 이런 것들이 그 우려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국이 계속해가지고 미국과 좀 가까이 지내고 동맹도 계속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야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 자기네들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가장 그 우려가 되는 것은 상승하는 중국이 위협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최대의 어떤 견제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정권의 경우에 더욱더 동맹 관계를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그런 우려 사항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지도 않지 않겠느냐. 그 뭐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은 미국이 협조하고 나선다면은, 통일에 대해서 협조하고 나선다면은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하면 충분히 일본을 안심시키고 협조하도록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이 중국 같은 나라인데요. 중국은 그동안에 북한을 일종의 완충국가로 간주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전체가 어떤 적대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네들을 포위하는 그런 그 형국을 피하기 위해서 해양 세력의 어떤 북진을 막아주는 방파제 또는 완충지대로서 북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였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식량 지원해주고 에너지 지원해주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죠.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그 북중 관계가 좀 힘들어졌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러한 어떤 북한의 전략적인 가치를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더군다나 뭐 작년에 아니고 몇 달 전에 그 류인산 그 상무위원이 그 북한을 방문을 하고 나서 북중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국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해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의 북한의 저런 상태, 핵 개발하고 여러 가지 중국 애교에 어려움을 주는 북한을 이렇게 이웃으로 두고 있는 거하고, 통일된 한국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전자가 후자보다도 훨씬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통일을 지향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가 통일이 돼도 당신네들의 어떤 전략적인 이해에 상치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전제, 우리의 전략적인 대전제는 저는 한미동맹의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은 유지가 돼야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만약에 통일된 다음에 한반도 주변의 국제 질서가, 예를 들어서 유럽, 서구 이런 그 국제 질서처럼 다자적인 이 안보 협력 기구가 있고, 그 다자 안보 협력 기구에서 규정하는 어떤 규범이라든지 어떤 원칙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그 국제 질서로 성격이 바뀌어 있다면은 문제가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그 대단히 민족주의적이고 경쟁적인 그런 안보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다자적인 협력 메커니즘도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반도 주변의 통일 한국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 정세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안보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핵일 겁니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은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아마 우리가 핵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주변 네 나라는 절대로 아마 한반도 통일되는 거 협력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강도 높게 핵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한 자위 안보 어떤 그 시스템을 갖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안보 공백 상태에 놓아두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것 때문에 한미동맹은 유지가 되어야 되고 다만 그 한미동맹의 성격을 어떤 미국의 권력을 대륙으로 투사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동맹 기지가 아니라 일종의 그 방어적인 어떤 성격으로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군 주둔도 뭐 예를 들자면은 뭐 38선 이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그런 그 유연성을 유지를 시키면서 중국을 안심시키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앞으로의 통일 외교라고 하는 거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심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대단히 이제 그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미리 주변국들로 하여금 통일이 되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더 오히려 이득이라고 믿게끔 만드는 그런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구심력을 강화하는 외교라고 봅니다. 이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원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외교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그 원심력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의 구심력을 남과 북 사이에 한반도 내부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통일을 향한 이 모멘텀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힘의 어떤 이 역동성이라고 할까 이게 역동적인 어떤 그 힘의 작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반도 내부에서 남북한 간의 어떤 그런 통합을 향한 방향으로 이렇게 사태가 진전이 되고 상황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 남과 북이 엮어져서 자연스럽게 통일로 가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과연 통일을 반대하는 현상 유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 원심력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대북 정책의 이야기가 나오고 통일 정책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통일 정책, 대북 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는 남북한 간의 통합의 방향으로의 이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대북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과 북의 사람과 사람들을 그리고 경제와 경제를 엮어매야 되는 겁니다. 서로 엮어매서 접촉의 면을 늘리고 이 통합의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북 정책의 초점도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건 뭐 진보 정부가 됐던 보수 정부가 됐던 저는 뭐 똑같이 추구해야 될 그런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그 구심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경제를 꼽는 겁니다. 경제. 이 경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냉전이 붕괴된 것도 소련 내부에서의 경제 개혁 노력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수많은 어떤 국제 정치에서의 사건들이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경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 간의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시장 원리를 충실하게 그 남북 관계에 적용을 시키고, 예를 들자면 삼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전된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제 하에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그 프로젝트를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사실은 저는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이런 분야에 대북 사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접촉의 면을 넓혀가야 된다. 그래서 경제와 경제가 통합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심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쪽과의 경제 관계를 더욱더 심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그 구심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민간 교류 협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거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의 어떤 인적 교류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것이 구심력을 강화하는 그런 대북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 물론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핵 문제입니다. 핵 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 또 우리의 안보 차원에서도 지대한 관심 사항이 핵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핵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주변 국가들과 외교를 통해서 계속 해 나가면서 동시에 비안보 분야에서는 이러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심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2012년인가요? 229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는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당시에 북한이 모든 핵 활동을 중단하고 인스펙터들을 IAEA에서 불러 들여오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영양식 24만 톤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타협을 해냈습니다. 근데 한 2주 만에 인공위성 발사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깨졌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상황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이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 지금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솔직히 이제 선거 전으로 진입을 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적인 업적의 마무리는 이란 딜로 끝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하기는 곤란할 거다. 그럴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항상 해왔던 이야기가 남북 간에 잘 해보지 그러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자기네들은 북한에 대해서 별로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될 때다.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1년 반 내지 2년은 그냥 허송세월하는 상황이 전개가 될 겁니다. 최소한 미국 내에 새로운 행정부 안에 어떤 중요 포스트가 결정되고 대북 정책을 리뷰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1년 반이 걸릴 겁니다. 굉장히 아까운 시간인데 이게 허송세월이 되면은 결국은 이 부정적인 영향은 또 우리 한반도에서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국이 뭔가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북한과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진전된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경제 협력 이 프로그램은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 차원에서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그러한 통일이 달성되기 전까지의 우리 한국의 외교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는 외교의 스코프를 좀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일본, 중국, 미국 세 나라 집착을 해왔습니다. 이게 너무 세 나라에 몰두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근데 우리의 국력은 이미 세계 13위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나 외교의 스코프가 좁다. 이 좀 더 크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어떤 행축, 일본, 중국, 미국 행축 외교도 중요하지만 그거에서 플러스해 가지고 어떤 종축도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동남아가 있고 인도가 저 남동쪽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지역과의 외교 관계를 심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국제 무대에서 우리 외교의 몸집을 키우는,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그래서 통일이 오는 순간에 대비해 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스코프를 넓히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수많은 글로벌 이슈, 환경, 인권, 개발 협력 이런 이슈 외교, 글로벌 외교 분야에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나름대로 해 나가면서 국제 무대에서 위상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전략적인 감각, 그리고 주도적인 어떤 의식, 우리가 무슨 작은 나라인데 뭘 하겠어라고 하는 그런 이른바 새우식이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큰 고래는 아니더라도 돌고래는 됐다. 이 돌고래처럼 영민하게 외교를 한다면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전략적인 일관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제 말씀은 마치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응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아주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우리 전략 환경을 한번 쭉 조망을 해주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느냐, 원심력을 약화시키고 구심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선생님의 아주 중요한 논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우선 먼저 이 사회자의 이권을 살려서 질문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플로어에 오픈을 해서 여러분의 많은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이 지역의 하나의 정세를 보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일본 분들은 한 85%에 달하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조사 결과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분들도 한 82% 정도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중국 분들도 67% 정도가 이 지역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판스 글로벌 컨퍼런스를 열었었는데, 미어샤이머 시카고 대학 교수는 미중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화 시대가 되고 이렇게 상호 의존 관계가 깊어지고 있고, 미중 간의 경제 의존, 상호 의존 관계라는 것은 한중보다도 저는 더 깊다라고 생각되는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우리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또 그러한 충돌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제정책 시각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충돌을 회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더십 문제라고 봅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미국의 정치 지도자, 중국의 정치 지도자 또는 뭐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과거에 비해서 이 탁월한 이 특출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어떤 의미냐면은 국제 정치가 복잡하게 전개되는 시점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었던 인물들. 뭐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메테르니라든지 뭐 1차 대전 이후에 그 우드로 윌슨이라든지 뭐 또 1970년대에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서 새로운 그 틀을 제시를 했던 뭐 키신저 닉슨이라든지 이런 거인들을 우리 시대에는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보면은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고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충돌 불가피론이 나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제 책에서는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해결책이 뭐겠느냐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미중 간의 관계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아까 다가오는 질서가 다극 질서로 변화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단순히 다극 질서가 아니고 미중이 선도하는 다극 질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이 그 다극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도적인 나라들인데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인도, 러시아, 일본, 유럽 이런 여타 국가들이 두 나라 중에 어느 한쪽으로 합종 연행하는 그런 그 형태가 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양극화로 되는 그 두 캠프로 나뉘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미중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변수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뭐 어느 정도는 러시아라고 하는 세력이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과 연합을 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쳐서 어떤 스테이터스 코어를 선호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적정한 어떤 그 타협이 필요한데 그 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는 뭐냐면 미국은 중국이 과거와 달리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고 경제력을 구축한 대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국제 경제나 정치 질서에 발언권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IMF 지금 중국의 GDP가 세계 뭐 12위 12% 13%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IMF에서의 지분이 4%였다가 최근에 6%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아직도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이 질서가 너무나 불리하게 자기네들을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불만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IMF, 월드뱅크, 뭐 ADB 전부 다 수장이 그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인데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인 자기네는 어느 기관의 수장도 못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어떤 중국 파워에 걸맞는 국제적인 위상을 서방 세계가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어저스트를 시켜줘야 된다. 중국의 그 발언권이나 어떤 이 영향력을 그런 면에서 끌어올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보 면에 있어서는 중국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직도 압도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우세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걸맞게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과격한 급작스러운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자면은 그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현상 변경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주변국들과
타협하고 하면서 이 나가야 된다. 그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합의했던 그 코드 오브 컨덕 이런 것도 빨리 좀 만들어서 그걸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두 가지 전제 하에서 한 전제에 대해서 미중이 합의를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충돌은 회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얘기했던 이유는 미중 간의 어떤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대결을 선호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 선호라고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거 그 일종의 군부 세력이죠. 그 서방의 경우에는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그 집단들이고 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어떻게 그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어떤 국내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그러면서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정적인 그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새로운 백악관 주인이 결정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결국 그 우리가 앞으로 리더십의 요소가 굉장히 크다면 미중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프로화를 좀 오픈을 해서 여러분의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하신 분 먼저 자기의 그 이름을 말씀하시고요. 간략하게 질문 중심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1호학번 정현우고요. 일단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실 때 통일을 하려면은 원심력보다 구심력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통일 비용보다 통일 편익이 더 크다는 것을 그걸 강조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 주변의 이익 상관자들 중에서 중국을 설득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국이 북한을 보는 게 북한이 되게 부담이 된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무슨 전략적 요충지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은 한국이 통일될 시에 북쪽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위험하다. 그래서 통일은 좀 반대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그 통일 후에도 우리가 한미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오히려 그냥 한미 동맹을 그냥 처음에 유지를 하다가 그냥 유럽처럼 그냥 나중에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다자안보 체제로 전환을 할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호학번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1호학번 답지 않은 그런 질문을 아주 그 식견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핵심적인 문제라고 봐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Plans are worthless.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미래에 대비한 플랜들은 하나도 소용이 없다. 그러나 planning is essential.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플래닝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한 그 사고의 프로세스가 미래의 그 상황 변화에 대처하는 힘을 키워준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미래 문제에 그 신경을 쓰고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둬야 되는데 그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문제일 겁니다.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가 통일된 한국이 최대한 뭐 중립으로 남아 있거나 그런 걸 희망을 할 거예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도 한미 동맹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동력이라고 할까 이게 대단히 강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것이 통일 후에도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한국 국민들의 어떤 선호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 후에도 그걸 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된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그런
동맹 그 자체를 이 어떤 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그걸 대전제로 하고 그걸 그렇게 하더라도 중국이 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일 주한 미군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그 상황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 중국 사람들과 함께.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불투명한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힘든 거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까 이 얘기했던 그 이유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 정세가 계속해서 경쟁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뭐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통일되어도 역시 소국일 거고 그러한 소국이 안보 공백 상태에서 그대로 내던져지도록 방치를 해야 될 것이냐. 일본은 거의 핵국가고 중국도 핵국가, 러시아도 핵국가, 모든 주변 국가들은 핵국가인데 한국만 비핵국가로 안보의 공백 상태로 그대로 놔둬야 될 것이냐. 그건 우리 국민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전제했던 것처럼 통일된 한국이 뭐 스위스 같은 그런 나라 그런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뭐 신경 쓸 필요 없죠. 누가 옆에서 뭐 통일된 한국 뭐 어떻게 건드리긴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동북아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 국제 질서, 경쟁적이고 서로 의심하고 경쟁하는 어떤 그런 질서 속에서 소국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굉장한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통일 후에도 다만 그러한 전제하에서 중국을 안심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제일 먼저 손든 그쪽 학생한테 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김형중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 탈냉전기에 이슈가 다원화되고 군사력의 대체성이 약화된다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통일의 최대 과제가 주변국들의 원심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주변국 미중 일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이러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파워의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이 경제나 문화와 같은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치 분야로까지 교류와 점진적인 협력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원심력보다는 구심력의 초점이 더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에도 동독과 서독에서의 교류가 통일의 시발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AIIB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방한을 해서 압력을 가하는 정도에 그쳤지 더 이상의 대한민국이 AIIB에 가입을 해라 마라라는 그 이상의 압력, 경제적인 압력도 제재도 취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자주 외교와 실리 외교의 방향성을 적절히 잘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현실주의적인 관점보다는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두 국가 간 한반도 내에서의 자주적인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의 질문이 나의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전제는 지정학적인 고려에서부터 시작했죠. 근데 이 지정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강대국 어떤 국제정치 대결 그 안에서 어떤 그 권력이라고 하는 이 그 요소의 중요성, 이 권력의 그 이 변화, 성장과 쇠퇴 그런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치의 흐름, 이걸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또 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원심력, 이걸 얘기를 했고, 이거를 어떻게 약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강조했던 거는 구심력을 강조했거든요. 구심력이라고 얘기하면서 통합의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서의 경제 협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통합의 메커니즘으로서의 경제에 착안하고 있는 그런 관점은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관점이에요. 해법을 거기에서 찾은 것이죠. 물론 그거는 어떤 한반도 내부의 민족 단위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 협력인 측면은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지정학적인 한계를 지경학적으로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경제 민간 교류 협력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그런 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이 어떤 질문의 취지나 내가 이 얘기했던 아까 그런 그 논의의 맥락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여학생을 해야 되는데 이쪽 라인만 했기 때문에 저쪽에 혹시 여학생이 계십니까? 네, 저 뒤에 손 드신 분.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하윤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외교의 스코프를 넓히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주목해야 할 국가가 예를 들어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일본의 평화헌법의 해석이 변경되고 또 미일 방위 협력의 지침이 개정되면서 집단 자위권이 용인되는데 그것에 대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되는 전략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 외교의 스코프를 넓히는데 주목할 국가가 어떤 지역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뭐 세 지역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동남아, 그다음에 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러시아는 그 잠재적 관계 발전의 그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데는 현 국제 정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푸틴의 공세적인 외교 전략과 크림반도 침공 이후에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어떤 그 한러 관계를 급속도로 심화시켜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어떤 경제 사회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포텐셜은 계속해서 좀 축적을 시켜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고요. 동남아의 경우에 이미 뭐 지금 동남아 동북아의 경계가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 우리의 어떤 그 통상 대상 지역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동남아도 한국과 비슷하게 경제는 중국에 많이 관계를 하면서 안보는 미국에 또 이렇게 많이 또 의존을 하는 그런 측면이 같습니다. 입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협력을 할 그럴 그 가능성 내지는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세 지역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할 나라는 인도라고 봅니다. 인도가 앞으로 뭐 이 10년 후, 20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국가로 등장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뭐 경제 성장률이 매년 뭐 7%, 8%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능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방 진영과 이 그 중국, 러시아 양쪽 진영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나라와의 경제 관계를 예를 들어서 심화시켜 놓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어떤 그 외교적인 그 카드를 늘리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행축 국가들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베 정부 이후에 일본의 어떤 군사적 수정주의,
예를 들어서 평화헌법의 해석을 바꿔가지고 집단안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한국을 염두에다 두기보다는 성장하는 대국인 중국을 염두에다 두고 거기에 대응하는 맥락에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은 안보적으로 해결해야 될, 대응해야 될 공통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 간의 군사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은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다. 북한의 그 위협이 저렇게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일 관계를 관리해 나갈 때.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일본 아베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입니다. 이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원칙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본과 한국 간의 문제로 한정시키지 말고 이거를 글로벌 차원에서 어떤 그 인권 규범이라든지 이런 거에 호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공공외교를 전개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뭐 이 위안부 문제 같은 것도 일종의 그 전시의 여성 인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이거를 1대1 차원에서 자꾸 한일 간에 싸우는 것처럼 비춰지면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가 조금 더 그 퍼스펙트를 넓혀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공공 외교를 좀 강화를 하고 특히 일본을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어필을 하고 연대를 하고 하는 그런 좀 정교한 그 이 대일 그 이 공공외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만 또 손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저 뒤에 저 회색 옷 입은 여학생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일단 교수님 책을 지금 재밌게 읽고 있고요.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 통일을 한 국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독일도 있는데 이렇게 그 당시의 국제 정세도 지금 동북아의 정세와 시대적으로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많이 다르고 또 독일과 한국 간의 사회 경제적인 위상 그리고 위치도 좀 많이 다른데 그래서 먼저 통일을 달성한 국가지만 어떤 점을 본받으면 좋을지를 참 저희들에게 적용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을 본받을 수 있을지. 네, 감사합니다.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독일의 상황과 미래 통일이 왔을 때 한반도의 상황은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겁니다. 오히려 독일 때보다도 우리가 불리할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더 힘들지도 모르고요. 근데 한 가지 내가 개인적으로 독일의 경험에서 참고를 해야 될 것은 우선 먼저 대전제는 그 콜 총리의 강력한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입니다. 주변 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외교가 아니라 오히려 통일 이 정국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주도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참고를 하고 통일 당시에 우리 정치 지도자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나와야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당시에 미국 국무부에서 독일 통일 업무를 다루었던 고위 그 관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콜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그 어떤 확실한 비전을 갖고 그거를 주도 면밀하게 이 끌고 나가는 그런 것을 보고서
주변국들은 자기네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들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억제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됐었다. 통일 당시에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다.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굉장히 서로 충돌되는 요구를 제시를 할 거고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나는 교훈이 된다고 보는 것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동독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서독 내에서 이루어졌던 컨센서스입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합의 기반 이것이 부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거기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에 해당되는 게 기민당의 아데나워 이후에 그 정부 친서방 정책을 펼쳤던 그런 정부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던 그런 정책을 펼쳤고, 근데 이제 조금 진보적인 3인당의 경우에는 빌리 브란트 이후에 동방 정책을 펼쳤는데 이거는 동독과의 교류를 강화를 했고 또 이 동독 뒤에 있는 공산권과의 어떤 그 관계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냉전의 한 와중에서도 그 동방 정책을 빌리 브란트가 주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 그때 당시에 미국의 키신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을. 이거는 정말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이고 빌리 브란트는 그 결과를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냉전의 피크 절정기에서도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갔었습니다. 그게 어떤 함의를 줄 건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1982년에 그 콜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경쟁 정당인 3인당이 주도했던 동방 정책을 자기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을 합니다. 정식. 그건 엄청난 사건이죠. 보수 정당이 진보 정당의 어떤 그 동독 정책을 채택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2013년에 독일 가가지고 여러 사람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게 가능한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기민당 내지는 그 보수적인 정치 지도자들도 서방 세계, 서방 국가와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협조해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서방 국가들, 자기네 우방 국가들의 관심사는 분단의 현상 관리지 통일이 아니더라. 그걸 인식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그 문제를 풀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었던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어떤 통일 문제를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려고 들지 않고 정말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놓고 이렇게 그 상대방 정책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정치 문화 이게 부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리고 이 두 서방 정책과 동방 정책이 서로 배치된 게 아니고 서로 보완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 통일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은 오버했지만 또 두 분만 더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여학생 한 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인터크루라고 이분 두 분 하겠습니다. 자, 질문 두 분 받고 하겠습니다. 네. 네, 대덕고등학교 3학년 신규리라고 합니다. 그 대북 정책을 말씀을 하실 때 경제와 그리고 인적 교류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이 현 닫힌 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인적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국가랑 민간 차원에서 그걸 노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 공부하고 있는 이노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남태평양 문제에 대해서 태평양은 두 대국을 끌어안을 만큼 넓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나 9월에 방미를 한 것이나 비춰볼 때 속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미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또한 우리 정부 또한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가깝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가깝기 때문에 외교 상황에서 역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 그리고 통일 한국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이중적이고 아슬아슬하게 보일 수 있는 줄타기식 외교가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국가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수준 높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백학고등학교라고 하셨나요? 고등학생 질문. 대북 경제와 인적 교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건 전적으로 이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관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대북 정책과 관련된 어떤 철학,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거를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지, 그거를 위해서 유권자의 어떤 지지가 좀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올 여름 목함 지뢰 사건 터진 이후에 8.25 그 합의가 있었죠, 남북 간에. 그 후에 우리 정부에서 대북 접촉을 많이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접촉이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뭐 오이사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그 문제 거론하지 않고 그 구태여 그렇게 기싸움 해 가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조용히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풀어야 되느냐 안 풀어야 되느냐 논쟁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국내 정치적인 이 고려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길을 터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대북 정책의 전환에 대응할 만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북한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경제 지원을 꼭 경제 지원이나 협력을 꼭 이산가족 문제하고 이렇게 걸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 좀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좀 걸면 안 될까? 안보 면에 있어서의 어떤 핵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비무장지대의 어떤 긴장 해소 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어떤 남북한 간의 대립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젠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왜 그거는 이야기를 안 하고 꼭 그 이산가족 문제만 걸어야 되느냐 하는, 물론 이제 어떤 지금 몇 분 안 남으시고 그 이산가족들 나이 드신 분들을 고려를 할 때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연대 이노영 학생인가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의 외교가 이중적이지 않냐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국이 안보 차원에서는 미국과 동맹이고, 그다음에 경제 차원에서는 중국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뭔가 이중적이고 아슬아슬한 거 아니야? 뭔가 좀 이게 불편한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한국이 유일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동남아 국가들 그렇게 하고 있죠. 심지어 미국의 맹방인 영국 보세요. 요새 얼마나 기민하게 그 경제적인 실리를 찾아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지. 영국하고 독일이 얼마나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시야를 넓게 열어가지고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슬아슬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중국이 가능하면은 남쪽 한반도를 한국을 자기네 품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자꾸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구 15가 옛날에
한국과 일본이라고 그랬나요?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이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뭐 전략 정신 분열증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황구시보에서 아주 그 황당한 표현을 썼었는데 이게 바로 심리전이라고 나는 보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은 이 매년 미국과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은 미국의 아주 말 항상 잘 들어줘야죠, 그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학생이 이 얘기했던 질문의 뉘앙스의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 두 대국 사이에서 뭔가 좀 너무 입지가 좁혀져 가지고 이리 끌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가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뉘앙스가 이게 숨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외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대통령이 뭐 중국의 시진핑 주석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신네들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고 시도하지 말라.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일종의 그 초석인데 왜 그러는지 당신네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북한을 봐라. 북한 2010년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근데 그 엄존하는 어떤 위협을 놓고 한미 동맹은 뭐 냉전의 유산이라는 둥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보는 거죠. 난 미국에 대해서는 또 반대로 지금 우리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고 뭐 이 한국 전쟁 때 중국이 왜 참전한지 아냐 뭐 이런 얘기도 해주면서 그 오바마 대통령한테는 이 당신 생각은 아닐지 몰라도 당신네 정부의 일부에서는 한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미일 연합으로 해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좀 시도하지 말아달라. 라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양쪽에 그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외교적인 테리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율적인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역 안에서 원칙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중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때로는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국가이익, 핵심적인 필수적인 국가이익을 해치는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나는 발언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1994년인가요? 싱가포르 아주 작은 나라죠. 근데 나 이상하게도 그 작은 나라의 그 이 국민들이 무슨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이런 얘기 한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외교 참 잘합니다. 어떻게 잘하느냐? 마이클 페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들어와 가지고 범법 행위를 했는데 미국 청년인데 얘를 갖다가 매를 때렸어요. 근데 21세기적인 규범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절대로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막 압력을 넣고 그랬는데 풀어주라고. 근데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걸 들어주면은 우리의 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의 주권은 뭐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 의식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 가지고서 이렇게 외교적으로 어필을 해올 때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역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고 그래서 항행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당신네 그 입장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미국도 싱가포르를 그렇게 쉽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또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바로 이웃에 있는 아주 작은 소국이지만은 결정적인 어떤 그 국가이익의 문제가 걸려 있다 할 때는 단호하게 나가고 그러나 동시에 항상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그 인게이지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마 이런 나라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점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선생님의 아주 명쾌한 그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처한 과제라는 게 19세기의 절대 왕조 어떤 국가를 우리가 껴안아야 되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 껴안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세기적인 지정학의 갈등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미중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반면에 21세기의 지경학의 시대에 즈음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즈음해서 이것을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될지, 이 삼중 과제 속에서 오늘 우리 윤영관 선생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심력을 강화하고 원심력을 약화시키고 또 지경학의 그런 지혜를 살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그 감명 깊었던 것은 통일 이후에도 한미 동맹을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생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이 대한민국이 처한 것은 아마 세계에서 최악의 지정학적 조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어떤 나라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거를 핸들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런 최악의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우리 윤영관 선생님께서는 돌고래가 돼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한미 동맹의 또 그 필요성도 역설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비록 뭐 좀 짧은 시간이었긴 하지만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